때는 조선시대, 매서운 겨울바람이 수도 한양의 기와지붕을 스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때 명망 높던 안동 박씨 가문의 후손, 박서준 선비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번화한 종로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한 푼만. 제발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굶주린 아내가 곧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쯧쯧. 저 양반 또 나왔구먼.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어서 저리 가지 못할까?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과 멸시 섞인 말에 서준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체념하고 돌아서려던 그때 우람한 체격의 한 사내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시오. 선비 양반. 딱한 사정인 듯하니 이걸 받으시오. 그는 마포 일대에서 가장 큰 푸줏간을 운영하는 백정 마동철이었습니다. 그는 큼직한 생선이 든 꾸러미와 묵직한 엽전 주머니를 서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니, 이 귀한 것을.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사실 내 아내도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렇소. 어서 가서 부인 몸보신이나 시켜주시오. 나는 저 아래 마포에 사는 마동철이라고 하오. 마동철. 그 이름과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촌에 사는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벅찬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던 박서준은 길모퉁이 주막에서 두 노인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마포 백정마을은 잘 다녀왔는가? 어찌나 아이 맞을 준비를 융숭하게 하던지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까지 얻어먹고 왔다네. 나는 북촌 양반 마을에 갔다가 허탕만 쳤네. 아이를 낳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삼신상에 올릴 멀건죽 한 그릇도 없더군. 그래서 아이 점지는 어찌 해주었나? 나는 융숭한 대접의 보답으로 한 달에 쌀 6가마니는 거뜬히 먹을 귀한 딸 아이의 명을 내려주었지. 즉, 나는 박한 대접에 걸맞게 평생 죽 한 그릇도 배불리 먹기 힘든 사나운 팔자의 사내 아이를 점지해주고 왔다네. 두 노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준은 며칠 전 아내가 삼신상을 차리자고 했던 것을 매정하게 거절했던 일이 떠올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양반 마을이 우리 집이었단 말인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괜찮소? 서방님, 드디어 오셨군요. 보세요. 서방님을 쏙 빼닮은 늠름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노인들의 말대로 아내는 정말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자식이 평생 가난에 굶주릴 팔자를 타고났다는 사실에 박서준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아비 때문에 내가...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노인들의 또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 백정마을의 딸 아이. 그 아이는 귀한 팔자를 타고났다고 했지. 내 아들과 그 아이를 맺어준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박서준은 지체하지 않고 곧장 마포의 백정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가장 큰 기와집의 문을 두드리자 낮에 만났던 백정 마동철이 나왔습니다. 아니, 박 선비님이 여긴 어쩐 일이시오? 혹시 댁에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여자아이입니까? 그걸 어찌 아셨소? 방금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소이다. 모든 것이 노인들의 말과 들어맞자 박서준은 마동철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 덕에 저 또한 옥동자를 얻었습니다. 이 또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하니 제 아들과 댁의 따님을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아이고, 선비님 같은 명문가에서 어찌 저희 같은 천한 백정지방과 사돈을 맺으려 하십니까?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두 아이의 앞날을 위한 일이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양반가와 사돈을 맺는 것은 백정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마동철은 기쁨에 겨워 박서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그리해 주신다면 저희야말로 영광이지요.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약속이 이루어지자마자 신기하게도 박서준의 집안에는 복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동철은 사돈이 된 박서준을 위해 쌀과 돈, 값진 물건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흘러 몰락했던 박서준의 가문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한양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외아들 박민혁 또한 훤칠하고 똑똑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혼례를 치를 때가 되었다. 내게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정혼자가 있단다. 박서준은 아들에게 과거 백정 집안과 맺은 약조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명문가의 자손인 제가 어찌 천한 백정의 딸과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그 혼인 못합니다. 이놈. 기울어 가던 우리 집안을 살린 것이 바로 그 백정 집안이다. 네가 지금 입고 먹는 모든 것이 그들 덕분이란 말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셈이냐?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 천한 것과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아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서준은 아들의 기구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 혼례를 강행했습니다. 혼례식 날, 민혁의 양반 친구들은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양반이 백정의 사위가 되다니. 이제 우리와 어울릴 생각은 말아야지. 어디 천한 피가 섞인 자와 상종을 하겠는가? 친구들의 조롱에 민혁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모든 원망을 백정 집안과 자신의 신부에게 돌렸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 곱게 앉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마소희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방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버님처럼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시면 좋겠는데. 하지만 밤이 깊고 새벽이 올 때까지 신랑 박민혁은 신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서준은 아들이 기생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노발대발하여 그를 끌고 왔습니다. 이 몹쓸 놈. 새 신부를 독수공방하게 만들고 기생집에서 술이나 퍼마시다니. 당장 들어가 용서를 빌지 못할까? 그 천한 년과 한 방에 있느니 차라리 기생들과 노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 후로도 민혁은 아내인 소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매일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소희는 시아버지인 박서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외로운 나날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아가, 많이 힘들지. 다 내 잘못이다. 저 못난 놈을 대신에 내가 사죄하마. 너는 우리 집안에 굴러 들어온 복덩이니라.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계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준은 나이가 들어 그만 치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며느리 소희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웬 년이냐? 썩 나가거라. 우리 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줄 수 없게 되자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 소희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것 봐라. 내년 같은 천한 것이 들어오니 집안에 오한만 끓는구나.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버려.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맨몸으로 쫓겨난 소희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채 걷던 그녀는 결국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희가 눈을 뜬 곳은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녀를 구해준 사람은 마음씨 착한 나무꾼 강태우와 그의 노모였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시오. 내 아들이 산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오. 갈 곳이 없다면 기운 차릴 때까지 우리와 함께 지냅시다. 소희는 모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갔습니다. 순박하고 진실한 태우의 모습에 소희는 점차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내가 장에 가서 맛있는 곶감이라도 사오겠소.
아니에요, 서방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우가 숯을 굽던 낡은 가마의 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놀랍게도 그 안은 온통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서방님. 이것 좀 보세요. 전부 황금이에요. 두 사람은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어 우리우리한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소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치매에 걸린 전 시아버지 박서준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인,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구려. 부부 사이에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내게 털어놓아 보시오. 남편의 따뜻한 말에 모든 것을 털어놓은 소희. 태우는 그녀를 위로하며 함께 전시댁으로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박서준의 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소희가 떠난 뒤 집안의 복이 모두 사라져 가세가 기울었고 결국 박민혁이 아버지를 모시고 구걸을 하러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그 몸으로 구걸을 다니신다니. 이걸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그때 소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전 재산을 털어 조선 팔도의 모든 거지를 위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선의 모든 거지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십시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이니 배불리 먹고 가게 하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소희의 집은 매일같이 몰려드는 거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잔치를 연 지 석 달째 되던 날 마침내 남루한 행색의 박서준 부자가 잔칫집에 나타났습니다. 배고프다. 밥 좀 다오. 아버님. 소희는 두 사람을 안으로 모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던 전 남편 민혁은 소희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미안하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일어섰던 것인데. 어리석었던 나를 부디 용서해 주시오. 소희는 그런 민혁을 말없이 바라보다 여전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소희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그 순간 기적처럼 박서준의 눈빛이 잠시 총명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알아보고 그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가. 우리 복덩이 아가. 참으로 보고 싶었단다. 그 후 소희는 전 시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 민혁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산의 일부를 떼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작은 땅과 집을 마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기구한 운명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그렇게 소희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새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은 전 시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